안녕하십니까, 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자료 제목을 뽑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자료 만드는데도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요즘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기업이든 다들 요즘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두라서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숙제를 조금 덜해서 한 장 마무리한다고 조금 일찍 왔는데 그 워킹그룹 회의하시는 내용을 잠시 이제 도청했습니다. 도청했는데 역시나 우리 워킹그룹도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가치화 시킬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추진 방향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5년째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약 한 단임 회사로 치면 한 1,200~1,300개 회사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을 쭉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 좋은 점, 근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지금 많이들 이 자동차 부품사들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우리 사원 교수님께서 우리 경북 쪽은 자동차 쪽이 좀 핵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북 자동차 산업 생존 전략, 지금 생존 전략을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 공장 구축하고 운영을 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혁신해서 새로운 스마트 공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본원적으로 경쟁력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지가 1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마차에서 자동차로. 똥 아닙니까 똥? 말똥. 예. 말똥 때문에,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130년이 지난 지금에 또 이 자동차의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년 만에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물리적인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이제 CASE라고 CASE 연결성과 자율주행과 공유, 전동화라는 이 네 가지 어떤 키워드로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바꾼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지구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어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그 자동차 그 부품사들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에 빠졌지만 새로운 기기를 만든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 차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지난 5년간 약 한 40%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가장 앞에 이제 내세운 것이, 물론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컨셉을 이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뭐 플라잉 카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를 커넥티드 카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라는 얘기를 카라는 용어에서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바꾸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통합하는 구조로 지금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장표인데요. 예. 항상 이제 저도 자동차 관련 회사에 약 한 10년 이상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2000년 초반에 그 자동차사들 컨설팅을 할 때만 하더라도 1차 협력사들 이제 큰 규모죠. 예, 그 당시만 해도 한 4, 5천억 정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 회사들이 가장 핵심 이슈였던 게 뭐냐면 효율이었습니다. 품질 향상. 물론 이제 정문구 회장님이 원체 그냥 품질 경영을 외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동차 부품사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현재 구조라 그럴까요? 아직도 이 구조에서 이제 급속하게 지금 변해해 가고 있는데 자동차 완성차가 있다면 1차 협력사들 뭐 우리 이제 대구 같으면 평화그룹 같은 평화전공이라든지 SL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될 거고 경북 같으면 뭐 화신이라든지 뭐 그 신영이라든지 이런 1차사들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품에 관련되는 것들을 조합해서 모듈화시키는 것들을 1차 협력사가 이제 담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협력업체에서 단위 부품을 받아서 했는 것이 이제 그 2차 협력사들이 했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협력사는 그 중에 한 공정들, 주로 특수 공정들이었습니다. 열 처리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뭐냐면 구조는 이 피라미드형 구조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 정책들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 하달식 현대자동차에서 설계하고 개발해서 하부 구조에서 양산하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가 하면 유럽 지역은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1차사에서 모듈링 되는 것들을 여러 이제 직군들이죠. 직군들의 어떤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에서 오히려 제안을 받아서 기술 개발하고 자동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위 상단식의 어떤 바텀업 방식의 어떤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크게 나눠 보면 사출, 프레스, 가공, 조립이라는 어떤 구조로 되고 가장 이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생산성과 품질이 되겠죠. 이랬던 것이 패러다임이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1차 협력사라고 불렀던 것이 거대 0.5 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티어 0.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장 부품사들, 즉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는 그런 어떤 전장 회사들이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프로포즈하고 그것들이 자동차에 접목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2차, 2차 협력업체 이런 구조로 해서 되고 있고 뭐 이제 거대 이 슈퍼 2차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 화학 같은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또는 이런 어떤 컨셉을 만들 때도 이런 어떤 기업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제목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이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바뀌면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2, 3차 협력사, 2, 3차 협력사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주로 내연 기관을 만드는 가공이라든지 기계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 상위 하달식으로 위에 자동차 완성 업체에서 조정 통제 가능한 기업들은 철저히 원가 절감을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부품에 대한 원가 비중을 굉장히 낮춰가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라는 그런 어떤 오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연 기관을 만드는 부품사들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액이 약 한 30%, 50% 가까이 줄어들과 동시에 원가에 관련되는 수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과연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가 티어 0.5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단계들은 주로 이제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전장품 원가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정보 기술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그런 2, 3차 협력사의 저기능성 노동자들이 이제 퇴출되고 있고 이것이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표는 이 기업들 가서 전략 체계도를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데 스마트 공장을 저희도 한 5년 정도 지금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스마트 공장이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느냐 그 기업에 결국은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높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고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축이라면 하나의 축은 성장 전략, 즉 신사업과 신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도메인을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한쪽은 지금 있는 사업들을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는데 지금까지는 스마트 공장은 주로 효율 위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장의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포커스를 맞췄죠. 그런데 이쪽에 이 원가 절감을 해서 말하자면 효율을 높인다고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 전반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축 오히려 성장에 관련되는 새로운 이 사업 도메인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기업들의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 워킹 그룹에서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한 기업을 보더라도 데이터, 즉 관리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업을 진단할 때 이런 순서대로 기업 경쟁력을 파악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현황을 아는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그 공장 내부에 있는 현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아는 정도, 그 다음 현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우리가 말하는 1차원 분석이겠죠.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불량률이 뭐 몇 퍼센트로 떨어졌는지 올라가는지 어떤 품목의 불량률이 올라가는지 그런 어떤 유의 것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가지고 했는 걸 가지고 이제 개선 프로그램을 돌려가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막혀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현황 정보 저희가 이제 1차사들 여러 회사들 가보면 현황 정보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측정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결국 기업이 좋아지려면 성과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성과를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효율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지속 반복되어서 결국은 시스템 스스로가 의사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때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로드맵으로 시작을 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수준을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높여가는데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까 그런 자동차 산업의 어떤 구조가 바뀌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 쪽에 그 혁신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는데 애매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도 데이터는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라고 하면 또 우리 ICT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도 그겁니다. 제조기업하고 IT 회사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정보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POP가 될 수도 있고요, MES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RP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업은 그 시스템이라는 놈들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원가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MES 가지고 원가 관리 못 하잖아요. POP도 마찬가지거든요. ERP 있어야 원가 관리가 되고 원가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보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 이걸 구역을 나눠놨어요. 밑에 하부에 있는 MES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POP라고 그러고 관리 시스템을 ERP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단일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그 기업이 운영적 정보와 경영적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가보니까 저희 눈에는 MES를 해야 되는데 ERP 전문 회사가 오니까 ERP로 자꾸 모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가 작업 일부에 기록해서 와서 사무실에 또 입력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있는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단순 현상 정보들을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재고 현황, 뭐 이런 생산 현황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초 단계라고 불리는 놈들인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하고 나니 이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걸 제대로 그래도 차근차근히 기반을 다진 회사들은 이제 2위에 얹어도 될 것 같은데 기반을 제대로 안 얹은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기를 당연히 하고 이제 지금 문제가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1단계 어떤 가야 될 이제 스마트 공장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얹어서 고객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자 하는 의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하나를 보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적인 결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린 원가 정보, 생산성, 품질에 대한 운영 정보도 있을 것이고 이걸 개선해서 새로운 사업을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 새로운 신사업에 관련되는 것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하나 나왔어요. 기업들을 이제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그것이 하나는 신기술 사업 전략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진단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 7개, 8개 회사는 아마 하지 않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레드오션이 되고 있고 몰락하는 회사에다 그거 투자해봐야 사실은 소용없는 기회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때는 빨리 그 사업에서 엑시트하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업에 도움이 되고요. 중장기 로드맵을 그렸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로드맵을 같이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 축은 사업 전략 수립, 한쪽 축은 스마트 공장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걸 시스테마이징하고 이걸 가지고 신사업하고 연결 지어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서 실행 후에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저희 같은 연구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이나 기술적인 어떤 얼라이언스 가지고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는 적 어떤 경쟁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약 한 2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사도 다니고 쭉 했을 때 처음에 제가 했던 일이 공장 합리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레이아웃을 배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모답스 기법을 가지고 동작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오히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고도 성장기였으니까 어떤 걸 해도 사실은 많이 만들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어떤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구조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사의 많은 사장님들은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과거는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만 지금은 야 이거 몇 년 지나도 안 지나가겠다. 이제는 뭐 연세도 있고 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갈 분기들을 하시는 기업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가격, 품질, 뭐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켓 어떤 포지셔닝 대표적인 게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요, 저 이제 성장기에 돌입하면서 브랜드라든지 인지도 또 신기술에 대한 거, 에너지, 환경에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복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는 동일한데 이제 품질은 탁월해야 된다. 탁월하지 않으면 이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신기술도 단순한 에너지 환경이 아니고 4차 산업을 정말 선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 5G,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운영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3년 전에 현대위어라는 자동차 이 계열사에 가서 전략기획실하고 한 50명하고 회의를 한 2시간 떠들었어요. 50명이 질문하니까 뭐 쉴 수 없이 막 질문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공장을 어떻게 효율할 거냐, 하나는 하고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팔아먹을 것이냐. 공작기계 사업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맞는 방법론을 제시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어찌 보면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필요한 기업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2차 협력사가 아니겠냐. 지금 당장은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어떤 본원적 어떤 경쟁력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많은 어떤 상황들 제시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재도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네, 새로운 인재. 우리가 말하는 정말 데이터를 다루고 이걸 가지고 이 기업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재.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인공지능 기술 가르쳐주는 문제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제도 없어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기능화 돼 가지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 근데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물러날 수는 지금 없거든요, 당장. 그러면 다기능화 시킬 수 있는 현재 작업 인력을 뭐 단순하게 용접만 있다면 그라인드까지 하거나 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화 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새로 생기는 일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육성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식과 디지털 인재가 이제 정말 핵심 인재들을 만들어내서 선도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술과 신기술과 신서비스는 뭐 정말 이 강조해도 10번, 20번 강조해도 그 기업을 생존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패러다임 맞게끔 새로 기획을 해야 되고 많은 모델링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죠. 관리를 하는데 과학적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지금까지는 감으로 했던 것이 감이 전부 데이터로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조 정보 기술이 주조 어떤 특성치가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노쇠하시고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그 은퇴자들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부분이 완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회사는 이런 기준, 어떤 회사는 이런 기준, 통신 방식도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뭐 많더라고요. 저는 뭐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저는 조금 아까 그 워킹 그룹에서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을 때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고민하고 모으면 뭐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들이 지금 AWS라 그럽니까? 그 클라우드 쓰는데 월 몇 억씩 몇십억씩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몇십억씩 그러니까 1년에 몇백억을 들이는데 거기서 얻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때 되면 없겠지인데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데이터를 기초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혁신적 성과를 제공하는 창조적 관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 예가 RPA 같은 것들입니다. RPA 단순한 일은 R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협력인데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얼라이언스 뭐 조금은 이제 저는 그 뭐죠 학교 조직,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사고가 좀 다릅니다. 사기업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떨 때 가보면 스마트 공장 지원사 설명하다 그러면 전부 사업 설명이에요. 이런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해준다는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그 지원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지 그 기업의 그 경영주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근데 애매하니까 남의 돈 갖다 쓰려고 그러고 지금은
버릇이 됐어요. 자기 돈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업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술의 어떤 시너지 향상을 위한 어떤 그 네트워킹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5년간 연구 포럼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고 나름 뭐 이걸 저는 오면 항상 우리 연구 포럼 회원들한테 돈 벌려고 오십시오. 여기서는 돈을 얘기를 하자. 내가 이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올 필요 없다. 예, 여기는 비즈니스를 하러 오시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경상북도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서, 저도 대구가 고향이긴 하지만 항상 수도권이나 이쪽에 같이 일을 해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공격적이고. 근데 우리는 일단 다른 데 하는 거 한번 보고 잘 되면 이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서 실패도 해보고 깨져도 봐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 얼라이언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략적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포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 하여튼 우리 이 빅데이터 정말 말에 끝나지 말고 경북, 대구 이 정말 이 데이터 기술을 많이 전도하셔가지고 기업들이 한테 도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꼭 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